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9일 월요일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유가증권 시장의 탄력이 더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양시장 일제히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과연 허니문 랠리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오늘도 시장 투자 포인트 함께 알아가 보시죠. 네, 먼저 마켓 A컷을 통해서 시장의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 비상경제 TF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2차 회의를 통해서 물가 안정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비상경제 점검 TF를요,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행정명령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좀 이루어졌을까요? 사실 저는 이 한 줄이면은 추경에 관련된 설명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2차 회의에 나와서 했던 말이 라면 한 개에 2,000원을 한다인데 진짜인가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라면이 하나에 2,000원이라는 건 단순히 이 숫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만큼 서민의 먹거리라 불리는 라면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35조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했던 이 추경의 금액은 어디로 쓰여지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민생 안정을 위해서 쓰여지겠죠. 지원 분야를 보게 된다면요. 물가 안정과 25만 원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긴급 생계비 지원, 지역화폐와 같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때 필요한 그러한 재원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활 물가 체감도 정말 먹고 살기 참 팍팍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전자결제라던가 소상공인 관련 제도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35조의 추경이 진행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3%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분석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올해 성장률이 0%대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0.3%포인트가 상승한다면 1%를 사수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지원 분야라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 진작을 유도하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돈을 많이 쓰게 해서 이로 인해서 내수를 살리겠다는 게 정부의 핵심이겠죠. 민심을 겨냥한 정부의 첫 카드 과연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 보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정부 지원책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맞춰서 증시에서도 섹터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섹터들 오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섹터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역화폐 빼놓을 수 없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지역화폐로 많은 성과를 거뒀었고요. 지역화폐의 강조를 계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화폐가 단순히 화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디지털 관련된 기업들, 예를 들어 전자결제와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과 증권도 연일 뜨거운데요. 증권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증권주들의 매기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간다면 당연히 많은 분들께서 투자 수익을 위해서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증시 대기 자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은행주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연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 섹터 안에서 종목별로 순환매가 들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기대감, 암호화폐 활성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디지털 화폐 관련 기업들을 상한가로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100조 투자 공약을 내걸은 만큼 AI 반도체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퓨리오사 AI와 같은 국내 시장에 아직 상장되지 않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투자사들까지도 매기세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전선과 인프라 관련돼서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전압, 변압기 관련돼서 지금 초고압 관련된 인프라 기술력을 갖고 있는 LS전선과 같은 대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시장이 지금 섹터를 형성하고 있고요. 섹터 안에서 강한 상승이 대선 결과가 나온 뒤부터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뜨거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추경 좋습니다. 민생 안정 좋고요. 그리고 그러한 게 만약에 잘 이루어져서 경제 성장률이 1% 이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이 추경에 대한 돈이 어디서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건데요. 우선 1차 때 70%가 국채로 사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023년과 24년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진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적으로 세수를 활용하는 거에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1차 추경 때 13조가량이 지금 추경안으로 잡혀 있는데 그중에 70%인 9조가량의 국채가 새롭게 발행이 됐고요. 4조가량을 잉여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2차 추경은 더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 국채로 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2차 추경까지 진행된다면 국고채 연간 총 발행량이 242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리 압박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시장은 벌써 반응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2.85%를 돌파한 것을 본다면 시장은 국고채 발행에 대한 부담감을 숫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할까요? 우선 35조 추경이 진행되게 된다면요. 경제 성장률의 상향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높여잡고 있는 그러한 IB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1% 사수가 가능할지 좀 주목해 보이면서 섹터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가 단순히 지역화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제 인프라로 확산되고 있고 전선 같은 경우에 이제는 전력 인프라, 심지어 SOC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시장에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여러 가지 투자사들까지도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실적이 받쳐주고 정책의 지속성이 계속 유지되는 단 그 교차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켓 A컷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는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 현재 시장,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내 증시 오늘도 연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흐름들 체크해 보시죠. 허니문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국내 시장입니다. 특히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또다시 담아내면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은요. 현재는 2,85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은 2,867포인트였고요. 현재는 상승분 조금 반납하면서 1.4%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2,900포인트도 멀지 않았다라는 기대감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승 랠리 계속해서 이어질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같이 살펴보시죠. 코스닥 장중 흐름 체크해 보시면 코스닥은 반면에 오늘 오전에 이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점이 757포인트였고요. 이내 V자 반등을 하면서 현재는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764포인트에서 현재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4거래일 연속 담아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오늘 5,300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외국인도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담아내면서 가장 많이 담아내고 있는 종목이 반도체 투톱인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오전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포지션이 확인이 됐었는데 한 정오를 기점으로 해서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로 포지션을 변경한 모습이고요. 오늘 매수폭 크지 않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후장 들어서 점차 담아내고 있는 흐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반도체 투톱은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이 순매수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로 집중이 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1%대 강세, SK하이닉스 2.2%대 강세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6만 전자 도달을 했었는데 현재는 상승분 조금 반납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빨간불 켜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흐름 좋지 않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1.5%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주들도 오늘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요. KB금융 3.6%대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 오늘 알테오젠의 빨간불이 강합니다. 5.5%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했었고요. 또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인데 에코프로 BM 3.7%대 하락세, 에코프로도 3% 가까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사들이고 있다는 점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특징주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카카오페이입니다.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요. 특히나 카카오페이 오전장에서 상한가 도달 이후에 계속해서 이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김용범 신임 실장을 임명을 했죠. 이 김 실장의 그간 행적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또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G2 국가로 도약하겠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추진,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기정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결제 관련주들에도 움직임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상한가까지 도달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음 특징주는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오늘 LS 그룹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주장했던 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2036년 프로젝트가 완료될 예정이었는데 2030년으로 당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기대감들이 더해지면서 내년에 시공사 그리고 민간 사업자도 선정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오늘 매수세를 자극했던 모습이고요. LS 전선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LS 그룹주 중에서는 LS 마린 솔루션이 22%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도 담아내고 있고 또 신고가 경신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주 또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LNF입니다.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매도 리포트 내놓으면서 LNF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기존의 목표 주가 8만 원으로 제시를 했다가 여기에 반에 해당하는 4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13%대까지 낙폭을 보이다가 현재는 그래도 낙폭 조금 줄이면서 9%대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에 부채 비율 376%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세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마감장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 네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새 정부의 첫 정책 카드인 추경 관련돼서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B인베스트의 이조우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30조 규모의 메가 추경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시장에서 지금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업종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추경 사용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제 소상공인이라던가 자영업자 위주로 이제 지역화폐 관련 섹터 분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다날이라던가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지금 상한가에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코나이가 되게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후속 종목들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전자결제, 핀테크 이러한 쪽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지금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공약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처음에 출마했을 때 퓨리오사 AI 관련 회사를 방문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벤처 캐피탈 쪽도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오늘 계속적으로 지금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동안 퓨리오사 AI에만 집중했는데 이제 리벨리온이라던가 세미파이브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지분 투자를 한 곳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쪽에서도 지금 창수사 안에서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퓨리오사 AI와 지금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AI 100조 투자와 국부펀드에 대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이쪽 두 쪽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앞으로 얼마나 또 다른 섹터들에서 강한 모습을 보일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정책주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섹터 뭐 하나만 오르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그 섹터 안에서 종목들도 움직임을 좀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표적으로 지역화폐라던가 그리고 AI 관련된 창투사 투자하는 회사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저도 브리핑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번 추경에 세입 경쟁이 포함될 가능성이 또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채권 시장이라던가 금융 섹터에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되고 네. 있고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결손이 난 거를 어디서 채울 거냐인데 바로 이제 채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채를 더 발행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숫자를 맞출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채를 발행한다, 공급이 늘어난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국고채 같은 경우는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도 그렇고 장단기 국채 금리가 다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추경에 대한 부분들과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보시면은 그때 국고채가 4% 이상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과는 좀 다르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양책들, 돈을 푸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 발행량을 늘린다.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 근데 보면은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보통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데 지금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국채가 올라가면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이 보통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신기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건데 그럼 채권에서 만약에 정부에서 국고채를 계속 발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메꾸기 위해서 발행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누군가 공급이 늘어나니까 파는 사람들이 생길 건데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기서 이런 정책적인 변동이 생기면은 국채를 팔아요. 네. 그다음에 그 돈이 빠져나가니까 보통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내려온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갔냐를 생각해 보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분명히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거기를 채운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라던가 외국인 수급의 이탈을 좀 불러올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좀 봤을 때는 현재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단기 채권은 정부 정책에 반응을 하고요. 장기 채권은 경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경을 하면서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점은 뭐 물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채권 금리가 반응을 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지켜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돈을 풀어서 뭐 소비를 촉진시킨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경기가 좀 살아날 것이다라는 측면도 지금 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주식시장만 보시던 분들이 채권 시장은 왜 이러며 원달러 환율은 왜 이러고 지금 뭐 통상적으로 약간 상식과 다르게 네.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통화랑 그러니까 국내 지수랑 그러니까 달러랑 채권이랑 막 시장이 얽히고 설켜서 막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배경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정책 그리고 증시 부양의 의지가 강하다라는 점 그러면 추경 예산 자체를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는 이제 국채 발행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우려는 있습니다. 우려는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을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돈을 발행하든 뭐 어떻게 투자를 하든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다 보니까 원하는 걸 다 이제 이루는데 속도감을 낼 수 있다. 이런 거에서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추경을 발행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혜를 받을 만한 산업이라든가 섹터를 추려본다면 어떤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내수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의류 쪽 아닐까 싶습니다. 패션 의류요? 의류. 네. 왜냐하면 사실 뭐 수출에 보다는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살아날 수 없는 대표적인 네.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소비재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중에서 의류 최근에 보면은 뭐 영업무역이라던가 F&F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이미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소비재 관련주들 그래서 이러한 쪽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퓨리오사 AI인데. 결국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AI와 관련된 투자를 통해서 뭐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팹리스 기업.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투톱을 달리고 있고 글로벌에서도 정말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쉬운 거는 바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팹리스 기업들이 부족하고 그거에 대한 기술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AI 투자 예를 들면 퓨리오사라던가 리벨리온이라던가 세미파이브 이런 데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팹리스와 연결돼주는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조금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세미파이브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상장 예정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또 말이 많습니다. 돈을 잘 네. 벌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종목에 대한 힌트도 좀 드리셨고 그 지역 카페 관련 종목들 잘 가고 있고요. 내수 좀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는데 패션, 의류 관련된 종목들도 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내수 관련된 이야기 하셔서 뭐 마트라던가 네. 이런 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의류 쪽만 좀 보시는 거예요? 마트는 지금 사실 네. 주가 오르기에 네. 홈플러스 사태가 아직 좀 처리가 안 돼서 네. 좀 모르겠습니다. 이거 주가에 만약에 네. 긍정적으로 이번이 반영될지는 확실하지 않을 것 같고 신세계는 이미 지금 정용진 네. 회장의 효과로 인해서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만약에 마트라던가 이런 쪽에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뭐 롯데쇼핑이라던가 네. 이런 쪽도 당연히 현대백화점부터 시작해서 백화점이나 이런 쪽도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류 관련주들을 왜 말씀드렸냐면 실제적으로 뭐 우리가 의식주가 있잖아요. 네, 그쵸. 진짜 꼭 필요한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게 바로 의류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의류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이 이번 그런 지역화폐라던가 이러한 민생 그 추경이라던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좀 소비가 일어나지 않을까. 먼저 소비가 일어나는 쪽이 이쪽이지 않을까. 물론 먹거리도 있겠습니다만 네. 의류는 그동안 많이 망설였던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을 좀 보면 좋겠고 이미 주가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택적인 부분은 어때요? 네. 뭐 의식주라 하셨으니까. 네. 네. 건설주도 저는 좋게 네.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부동산에 대한 부분인데 네. 결국에 아파트 가격이 지금 진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쵸. 이건 우리나라가 지금 몇십 년째 겪고 있는 숙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급을 늘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낮추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건설주들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애매한 게 이게 그래서 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네. 지금 당장의 어떤 뭐 진행을 하기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주들이 원전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어요 이미 네.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럼 여기서 부동산 정책 대책이 나오면서 또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다소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 나오고 나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삼성물산이라던가 현대건설, GS건설 다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부동산 관련돼서 정책이 나오면은 건설주들도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추경이랑 부동산이랑은 좀 따로 보셔야 될 게 만약에 지금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안 잡히고 있는데 과연 공급을 늘려서 그게 잡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도 한번 고민을 더 해보고 결정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물론 역시나 이쪽도 좋을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 지금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 체크하고 부동산은 조금 다음으로 좀 밀어두셨다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시장에 좀 궁금한 게 한 게 있어서 이것만 짧게 좀 질문 네. 드릴게요. 라면 2,000원 얘기 나오니까 농심 지금 급락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이 먹거리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거 단기적인 그냥 하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그 라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러니까 판매가가 낮춰지게 되면 이런 압박으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우리가 삼양식품이라던가 농심이라던가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수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라면값을 올려서 만약에 이게 팔리는 거에 줄어든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저는 일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라면 가격을 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 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삼양식품은 미동이 없고 농심만 지금 저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내수가 더 많아서 그런가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지금 뭐 디테일한 데이터는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주가가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수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농심은 거기서 따라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농심이 라면 시장 점유율 1위다 보니까 저러한 소식이 악재로 반영이 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일시적인 좀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계속적인 우상향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추경 그 지역 화폐 뭐 이런 거 얘기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에 대한 시범 사업 언급이 되면서 관련해서 보안주라던가 아니면 전자 결제 관련된 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막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혜를 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STO라던가 뭐 NFT 이런 것들은 워낙 변동성이 좀 심하기도 했었고 이슈가 나왔을 때만 반응하고 조금 약간 흐지부지해지면 좀 빠지는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CBDC랑 이 STO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구체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지역화폐랑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전자결제 사업이거든요. 이 전자결제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 대부분이 다 이 STO라던가 CBDC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막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뭔가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이게 막 주도해서 막 계속적으로 간다, 연속성을 보인다. 과거에 그런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선이나 뭐 AI 증권 관련된 섹터들도 오늘 강세 일부 종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역시나 정책 관련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고 봐야겠죠? 지금 강하게 오른 섹터 다 정책과 관련되어 있어서 특히나 지주사라던가 증권주들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제 동해안 HVDC 사업에 이어서 지금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수혜 기대감, 대표적으로 LS 마린 솔루션이 그렇고요. AI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백조 투자라던가 국부 펀드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전부 다 보시면은 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던 거라던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 요거 말고 아직 안 간 쪽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한번 시세가 나왔었던 웹툰,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OTT.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바로 OTT 얘기를 바로 꺼냈었어요. 우리나라도 넷플릭스와 같은 걸 가야 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OTT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이 몇 안 되거든요. 저는 CJ ENM 같은 기업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웨이브랑 합병 이슈가 만약에 타진이 되면은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0조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실제적으로 실체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수혜주를 어떻게 찾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좀 팁 좀 알려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라가는 거를 추경 매수하시기보다 그것보단 다음에 정책 수혜가 될 수 있는 섹터는 뭐가 있을까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웹툰이라던가 OTT 쪽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공략했던 건 뭐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대표적으로 저는 그쪽인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K 콘텐츠들을 더 육성을 해서 그다음에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개선을 통해서 뭔가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불러온다고 한다면 역시나 엔터, 화장품, 콘텐츠 이런 쪽으로 좀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장품이랑 엔터주는 좀 많이 같고요. 저는 콘텐츠, 뭐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이런 쪽으로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조 본부장과 함께 30주 메가 추경에 대한 기대감 관련된 섹터 어떻게 수혜주를 찾아야 되는지까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콘텐츠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강조해 주시면 몇 가지 종목 이야기해 드렸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WWDC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살짝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행사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WWDC의 정식 명칭은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인데요. 애플이 매년 6월 전 세계 개발자들을 초대해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기술, 서비스를 발표하는 자리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IT 축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제에도 꽤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WWDC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제상식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WWDC에서는 아이폰, 맥, 아이패드 같은 애플 제품의 새로운 운영체제와 기능이 공개됩니다. 예를 들어 iOS의 새로운 기능이 발표되면 전 세계 개발자들이 이에 맞춰 앱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앱 생태계가 커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둘째, 애플이 내놓는 신기술이 전 세계의 IT 트렌드를 이끌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실제로 WWDC가 열릴 때마다 애플 주가는 출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WWDC에서는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혼합현실 헤드셋을 공개하며 엄청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발표를 앞두고 애플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행사 직후에는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2024년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능이 대거 발표된 덕분에 WWDC 직후 애플 주가가 하루 만에 7% 급등하며 다시 한번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죠. 특히 AI 기능이 최신 아이폰과 맥에만 적용된다는 소식에 국내 반도체, 부품 공급사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자, LG이노텍, SK하이닉스, LX세미콘 등 관련주가 WWDC 전후로 주목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WWDC에서 새로운 하드웨어나 기술이 발표될 때마다 이들 기업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움직이곤 합니다. 이렇게 WWDC는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경제 이벤트로 인식됩니다. 애플의 발표 내용에 따라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산업 전체의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또 재미있는 건 여기서 발표된 기능들이 결국 우리의 일상에 들어온다는 점이에요. 페이스타임, 위젯, 개인정보 보호 기능, AI 음성 비서 같은 것들 모두 처음에는 WWDC에서 등장했습니다. 결국 WWDC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주고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게 되는 행사인 거죠. 이번 행사는 현지 시간으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데요. 중요한 투자 소식들은 저희가 잘 지켜보며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우리가 연휴를 보내는 동안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나왔던 종목 이슈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종목 파인더 함께 하시죠. 첫 번째 종목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증권주 상승 랠리 더 즐겨도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증권주가 그야말로 거침없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주요 증권주들 연초 대비 평균 60% 이상 플러스 했습니다. 업종 전반으로 상승 요인 좀 짚어보자면 일단 코스피 5천 공약이 핵심 모멘텀이 되고 있죠. 밸류업 정책의 연장선으로 꼽히면서 증권주의 힘을 제대로 실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 추가 경정 예산에 따른 유동성 확대 기대감도 한껏 올라온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자본시장 규제 완화 등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전반의 실적 기대감까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상승 랠리가 더 이어질까라는 고민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신증권에서는 이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대형주 중심의 무차별적인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 축제를 당분간 즐겨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구조적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건도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지수 5,000 달성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겠죠. 이러한 점들 언급이 되고 있고 증권사 실적의 변동성도 완화돼야 할 것이고 트레이딩 실적의 회계 투명성 제고 등도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신증권에서는 최선호주로 한국금융지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신규 추천주로 키움증권을 제시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폭증하고 있는데 최대 수혜주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키움증권을 최대 수혜주로 꼽기도 했습니다. 오늘 증권주 상승 랠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키움증권이 10% 가까이 뛰고 있습니다. 191,700원까지 1,700원까지 올라왔고요. 신영증권과 하나투자증권도 8%대 동반 강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양증권과 대신증권까지 증권주 전반에 빨간불이 켜져 있고요. 오후장에도 시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카카오 그룹주가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카카오 프렌즈가 이렇게 활짝 오늘 웃고 있는데요. 추경을 집행하는 이 유동성 확대가 기대되면서 결제 관련 시장에 대한 또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카카오의 커머스 매출이 성장세가 기대된다라는 증권가의 낙관적인 분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거래 확대 등으로 지난해 4분기 첫 분기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서 1분기에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증권사들의 상승세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가운데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수혜 기대감에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죠. 새 정부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움직임이 커져가고 있고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지난달 말에 신세계그룹 간편 결제 서비스 쓱페이 그리고 스마일페이를 인수 추진하면서 주가 한 차례 급등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대주주인 중국 알리페이와의 제휴를 통해서 다양한 해외 사업 확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새 정부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이런 핀테크 플랫폼주가 다시 달릴 수 있다. 확실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의 흐름 한번 지켜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성장주 쪽으로 기대감 많이 쏠리고 있고 카카오는 그동안 또 많이 쉬어갔던 만큼 시세 크게 분출해주고 있는데요. 13% 넘게 뛰면서 54,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 그리고 있고요.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카카오페이 여전히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10% 이상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28,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증시의 투자 의견 상향했는데 우리 수급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만한 재료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 마켓 웨이트에서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로 끌어올렸고요. 코스피 목표 지수 역시 2,900포인트에서 3,100포인트까지 크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투자 의견 상향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꼽히고 있는데 대선 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점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AI, 바이오, 방산 등 전략 사업의 대규모 재정 투자 계획을 포함한 성장 중심 정책이 기대된다라고 짚었습니다. 자본시장 개혁 기대감도 높은 데다가 여전히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외국인 보유 비중도 낮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했고요. 원화 강세 추이도 이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섹터별로는 반도체 쪽이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또 짚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주는 우리가 꾸준히 정부 들어서면서 지켜봐야 할 섹터로도 계속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동반 강세의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페스, 해성 DS와 같은 장비주들의 흐름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두 자릿수대 오름세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고 HPSP도 5% 이상 오르면서 24,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리노공업과 SK하이닉스도 2%대 높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일봉 흐름은 파란색 음봉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짚고 가야겠습니다. 한중 관계 회빙 기대감에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결국 다시 썼습니다. 실용주의 외교를 내세운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군필 BTS 완전체 카운트다운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BTS 멤버들이 줄줄이 만기 전역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6월은 BTS의 데뷔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2주 동안 열리는 BTS 페스타가 현재 개최되고 있고요. 또 제이홉의 월드 투어 콘서트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이틀간 또 파이널, 피날레 공연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공연이 솔로 BTS 멤버 중에 처음으로 국내 솔로로 스타디움에 입성하는 공연으로도 의미가 또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 리스크 요인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방시혁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태죠. 안팎으로 뒤숭숭한 분위기 나타나고 있고요. 음악적인 롱런을 위해서는 팀 컬러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BTS 팬덤은 여전히 건재한 상태이죠. 이러한 군필 BTS가 이제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상승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이브는 5%대 오름세 유지해주면서 30만 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초록뱀 미디어와 같은 미디어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5%대 동반 강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CJENM도 4%대 오름세 보이면서 7만 원 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요. JYP 엔터와 SM도 동반 2에서 3%대 견조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주 한한령 기대감도 함께 품고 있는 만큼 이번 주 흐름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슈 그리고 주가들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의견 증권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서용훈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징주들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어떤 종목 주목해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대한전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 흐름입니다. 정보 에너지 믹스와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수혜를 입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오늘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전선주들의 상승세가 동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이제 신재생과 원전 어떠한 정책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해적 케이블이라든가 좀 전선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와 더불어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대한전선의 상승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인 흐름들도 좀 기대해 보실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카카오페이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오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 카카오 그룹들이 모두 동반 상승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선임에 따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에서 좀 근무했던 이력이 좀 부각되면서 이와 관련된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핀테크 발행 주체 기업들이 은행주와 더불어서 이렇게 동반에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 카카오 그룹주들이 동반해서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저점에서 바닥권에서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기관 수급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 흐름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이 밖에 종가 베팅주로 넘어가서 종가에 베팅해 본다면 어떤 종목 골라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종가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유비케어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정책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강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으로서 유비케어 여전히 좀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병의원에 들어가는 EMR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원격 진료 관련된 모멘텀과 더불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전면 허용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스권 돌파 기대감을 좀 갖고 진행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종가 베팅주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GC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의 특징주 15개 화면에 띄워볼까요?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도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만큼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앞서 카카오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룹주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고요. 이 안에서 박근호 이사는 어떤 종목을 또 선택해 주셨을지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골라주셨어요. 10% 가까이 지금 뛰어가고 있고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흐름 굉장히 돋보이는데 어떤 일입니까? 일단 언제서부턴가 이제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이제 디커플링 된지 좀 오래됐죠. 오늘 이제 현대모비스가 오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신정부 들어서 미국과 관세 협상이 좀 빨라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해상으로 많은 물동량을 운반을 해야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해상 운임도 지금 안정화되는 게 어떤 뭐 주가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 지주사겠죠. 지주사. 지주사. 그렇죠. 현대차 그룹의 이제 실질적인 지주사가 이제 현대모비스인데 네. 일단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이런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해서 가장 우려감을 나타내는 게 아무래도 관세다 보니까 이 관세 부분을 이제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고 사실 관세의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수출을 할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관세를 내냐 하면 물론 국경을 넘어갈 때 관세를 냅니다. 어떤 상품이든지. 근데 수입하는 업자가 관세를 내는 경우도 있고 수출하는 업자가 관세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관세는 대부분 수입을 하는 쪽에서 관세를 냅니다. 그럼 현대모비스의 부품들을 수입을 하는 건 어딜까요? 뭐 현대차 미국 법인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자동차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이 수출할 때 관세와 관련돼서 이제 계약을 할 때 단서를 다는데 나는 공장까지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 놓으면 니네가 가져가라. 아니면 난 공항까지만 갖다 주겠다. 아니면 내가 니네 나라 공항까지 갖다 주겠다. 아니면 니네 나라 공장까지 내가 배나 비행기로 날라서 갖다 주겠다.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세를 누가 이제 물게 되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 EXW라고 해서 오늘 기사는 EX2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 5타인데 EX2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EXW인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 공장에서 물건만 만들어 놓고 이제 미국에서 수입하는 쪽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관세와는 사실 물동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건 영향은 있겠습니다만은 관세의 영향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기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죠. 일단 현대모비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뭐 나쁘진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만 좀 내고 있지 좀 어느 서프라이즈는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의 그 실적 기대치에 계속적으로 부합하는 실적을 내는 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약간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생산을 하고 거기서 생산된 자동차를 미국에 어느 정도 판매를 하는지가 사실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1분기까지 이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좀 약간 실적이 좋진 않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그게 이제 2분기 넘어서 3분기, 4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부품이나 아니면 AS 부품들, 이런 핵심 부품, 이런 부품들이 이제 실적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기정사실이다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제 그 현대모비스가 그 지주사 입장에서 승계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죠. 지금 정몽구 명예회장이 물론 뭐 썰이긴 합니다만은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정의선 그 회장한테 이제 현대모비스 어떤 지주사를 먼저 좀 승계를 해줘야 되는데 정의선 회장이 지금
현대모비스 지분이 0.3%밖에 안 됩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완전히 장악을 했지만 지주사 입장에 현대모비스는 지금 정의선 회장이 0.3%로 굉장히 작은 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승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다른 데로 좀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한번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까요? 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오늘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현대자동차는 올해 1년 내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기 내내 1분기, 2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에 비해서 주가는 견조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좀 보여주고 있죠. 중간에 한번 4월 달 전후에서 관세와 더불어서 우려감으로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관세의 영향이 거의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수급이 될 것 같은데 외국인 수급은 좋아 보이고 기관 수급은 나빠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사고 있는 외국인 수급은 조금 더 매수를 강화를 하고 있고 지금 팔았다가 살짝 이제 매수 쪽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 수급도 오늘 잘 나오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정리를 하면은 실적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정의선 회장 승계 과정에서 현대모비스도 한 번 정도 어떤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고 또 관세 리스크 우려를 가져가기보다는 지금은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개선에 주목해 볼 때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카카오페이 오늘 뭐 거의 주인공이에요. 네.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가지고 네, 상한가 맞습니다.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강력한 네. 모멘텀이 돼주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네, 그때는 이제 뭐 쓱페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됐었는데 그 부분들도 지금 뭐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뭐 시장에서 다른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네.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잠깐 브리핑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거래량이 200만 주가 좀 넘었는데 상한가 잔량이 한 30만 주 후반 정도, 한 37만 주 정도 쌓여 있는데 뭐 나름대로 지금까지 계속 좀 뭐 버티고 있는 것은 뭐 수급이 굉장히 좀 압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를 가서 한 5만 원이 좀 안 되죠. 4만 9천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장 당시에 잠깐 올렸다가 계속적으로 떨어진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 잠깐 시장에서 주목받았을 때 41만 원도 21만 원도 찍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400% 정도 올라가야지 이제 그쯤에서 상장 초기 때 사신 분들은 이제 본전이 올 텐데 제가 가장 지금은 이제 테마겠죠. 뭐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뭐 실적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겠어요. 미래의 기대감, 그다음에 뭐 단순히 테마긴 한데 저는 테마주를 얼마나 길게 갈 수 있는 테마인가 아니면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 테마를 구분을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업데이트가 가능한 테마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가장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남북 테마들, 이전에 남북 테마들 2000년도 중순이나 후반 때 10년도, 한 7년도, 8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 하면 테마가 계속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뭐 남북 회담, 뭐 북미 1차 회담, 2차 회담, 3차 회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테마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카카오페이와 더불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엮여 있는 테마는 저는 짧게 끝날 테마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 이제 초대 정책실장으로 뽑히신 김용범 실장 이분이 왜 이제 거기에 임명됐는지를 우리가 이제 뭐 기사로 많이 접하긴 하셨습니다만은 이 스테이블 코인 쪽에 어떤 정책에 관련된 드라이브를 상당히 세게 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주가에 녹아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실적은 그래도 살펴봐야 되겠죠. 실적은 살펴봐야 돼. 24년도의 실적이 원래는 흑자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뭐 사업이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가 나름대로 흑자로 전환되는 사업 부분들이 있어서 24년도에 흑자 전환을 예상을 했는데 그때 TMF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일단은 대손 충당금이 많이 들어갔고 올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기정사실화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2대 주자 알리페이다 보니까 삼성페이 개인 회원들 정보 알리페이로 이제 넘기면서 과징금을
210억 원을 일단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뭐 올해 흑자 전환이 아직은 좀 불투명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카카오페이 증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 퍼포먼스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일회성 과징금은 사실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수급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렇죠. 지금 빨간색의 외국인, 이제 파란색의 기관 수급 최근에 엄청난 그 소위 얘기하는 동시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주가도 굉장히 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제 상한가 잔량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거래량 대비해서 상한가 잔량이 그렇게 좀 약간 그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좀 길게 갈 수 있는 테마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오늘 상한가는 뭐 살 수도 없지만 내일이나 모레 정도 어떤 식으로 좀 약간 안정된 러프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관심 두시는 것도 뭐 가장 좋은 좀 합리적인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짧게 갈 테마는 아니다라고 의견을 또 주셨고 매출 어쨌든 증가세 보이고 있고 또 수급도 좋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또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의 특징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박근호 이사가 포착해준 공략주 살펴볼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어떤 종목 골라오셨습니까? 화승인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주사죠. 역시 뭐 최근 시장에서 지주사 빼면은 뭐 사실 재미가 없죠. 그래서 네. 좀 관심을 덜 받은 지주사들이 사실 단기적으로 굉장히 퍼포먼스가 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화성인도도 현재도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주목을 더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화성인도 한번 포착을 해봤는데요. 네. 선정을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기업은 아닌데 최근에 거래량이 나름대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승인더가 있고 화승엔터가 있는데 이제 두 개의 차이는 이제 화승엔터는 이제 베트남에서 그 신발을 만드는 회사죠. 근데 화승인더는 원료를 공급해주고 화승엔터가 신발을 만들면 그거를 이제 그 브랜드한테 납품을 하는 게 이제 화승인더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디다스. 아디다스 10켤레를 만들면은 2켤레는 화승이 만들죠.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이제 중국 이런 대만계가 만드는데 그 부분 잠깐 이따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소액주주연대가 지금 화승인도 5% 지분을 모아서 화승인도한테 이제 계속적으로 좀 주주 환원책을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 화승인도가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그걸 받았죠. 일단 주주 연합이 그 요구하는 것은 일단 그 계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그 자진 생폐를 가는 것을 원한다. 뭐 나름대로 지금 중복 상장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3년 동안 합병을 하지 않는다. 뭐 엔터나 이런 부분들과 같이 합병이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일단 이런 부분들을 회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주가가 차츰차츰 적용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키랑 뭐 최근에 뭐 신규 브랜드들이 굉장히 신발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글로벌 탑2는 나이키랑 아디다스예요. 근데 베트남에서 이제 미국이 베트남에 관세를 굉장히 세게 부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염려감이 있었었는데 베트남에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만드는 건 나이키가 훨씬 더 많이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디다스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 아까 이제 화승인더가 아디다스 부분에 아디다스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작년서부터 마켓쉐어가 22%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중국이랑 대만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디다스의 어떤 그 기조 자체가 중국이나 대만 쪽 물량을 좀 줄이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승인도 쪽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단 하나 좀 우리가 보통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사실 뭐 리스크 요인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일단 자본 대비해서 자본 총액 대비해서 부채가 굉장히 좀 많긴 한데 네. 그건 갑자기 돌발 부채가 늘어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리스크 요인으로는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 잠깐 보고 가격 전략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수급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 수급은 아직 뭐 위쪽에서 쭉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 좀 약간 잠잠한 듯한 느낌인데 오늘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좀 나름대로 꾸준하게 최근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모습이고요. 네. 차트도 굉장히 좋은 편이죠.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5,1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저는 150원 아래에서는 큰 무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한 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전 저점이죠. 4,500원으로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착주로 화승인더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소액주주 연합을 중심으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마련되고 있고 이걸 또 회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전자결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추경에 대한 회의가 진행이 됐죠. 시장에서는 이 2차 추경에 대한 기대감,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추진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해지면서 전자결제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이 김용범 신임 실장을 임명을 하면서 그간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라는 점들이 부각이 됐던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정책 수혜주 찾기에 나선 시장에 따라서 오늘 전자결제 관련주들의 급등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종목들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요. 이 전자결제 관련주들 오늘 일부 종목들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던 모습입니다. 헥토파이낸셜 상한가 도달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카카오페이까지 또 다날까지도 상한가 도달을 했던 모습입니다. 오전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마감장까지 이 흐름들 이어질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전선입니다. 계속해서 정책주에 주목하는 시장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믹스에도 주목을 하는 시장인데요. 앞서 이 후보 시절 이야기했던 에너지 고속도로 2036년 프로젝트가 완료될 예정인데 2030년으로 앞당기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오늘 부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선주들의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던 모습이고요. 특히나 LS전선이라던가 대원전선이 좀 대한전선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 LS그룹주들도 강세 흐름 이어가는 와중에 LS마린솔루션이 가장 급등했던 흐름들 확인이 됐었습니다. 23% 지금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밖에 LS에코에너지 7%대 강세, 대원전선, 가온전선까지도 빨간불 켜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증권주입니다. 증권주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었는데 오늘도 그 탄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오늘 대신증권 측에서도 이 증권주에 대해서 상승 랠리 더 즐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 커버리지 5개사의 PBR을 살펴보면 지금 한 배에도 육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연일 상승폭을 이어갔던 미래에셋 증권도 현재는 0.6배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오늘 증권주들 다시 한번 상승 랠리 이어갔던 모습입니다. 오늘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면은요. 하나투자증권 9%대 강세, 또 키움증권, 신영증권, 대신증권 빨간불 켜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 현재 약보합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주들도 일제 신고가 경신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성장률 둔화 캐즘 우려 속에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2차 전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LS증권의 정경희 연구원과 함께 2차 전지의 앞으로를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요,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엇박자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배터리 3사의 누적 판매량 증가율을 보게 되더라도 글로벌 판매 증가율과는 좀 동떨어진 움직임,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3사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가장 먼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결국은 원가 경쟁력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LFP 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원계를 NCM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중국의 LFP 배터리가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그 배터리 비중이 글로벌 시장에서 그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면서 국내 배터리 비중이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가격 경쟁력 부분도 그렇고 사실 뭐 중국 시장에서 중국에 잘 팔린다라는 게 좀 깨진 것 같아요. 네, 네. 해외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것보다 중국에 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유럽도 그렇고요. 네, 그런 게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인가요? 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사실 네. 예전에 그 공급 자체가 좀 제한적일 때는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이제 중시가 됐었는데 네. 이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배터리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이제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에 비해서 그 수요 성장은 지금 생각보다 좀 둔화되는 상황이잖아요. 국내에서는 이걸 캐즘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캐즘이란 단어 자체를 그렇게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수요 성장 둔화 그리고 그에 반해서 공급 캐파 자체는 좀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하에서는 가격이 사실 더 중시될 수밖에 없고 네. 오늘 사실 그 일부 업체에서 여의도에서 테크 세미나도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여전히 이제 얘기가 되는 게 LFP 배터리의 그 가격 경쟁력이 NCM 대비해서는 이제 미드니켈 대비해서는 한 40% 정도가 더 좀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공급이 좀 많은 상황에서는 영향을 사실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판매량 증가율이 글로벌 그 평균을 좀 밑도는 이유는 왜 그런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네. 지금 1월에서 4월 네. 기준으로 보면 2차 전지 판매량은 한 40% 정도 아, 나왔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셀 3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가 안 되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회사도 네. 나타났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한 20%를 언더하는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회사들이 굉장히 못했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셀 3사가 지금 주로 타겟하는 시장이 중국이 아니라 중국이 가장 비중이 큰데 그쪽이 아니고 미국하고 유럽 쪽입니다. 근데 미국하고 유럽에서 지금 2차 전지 수요 성장이 글로벌 다른 지역보다 좀 슬로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런 시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그 고객 비중에서 2위 정도를 차지했던 미국의 리비안이 작년 하반기에 공급 일시 중단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자체가 워낙 많이 좀 감소를 했기 때문에 YOY로 보시면은 지금 판매량 자체가 역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한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저는 그 먼슬리 데이터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네. 있지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캐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이제 글로벌 전망 기구들의 데이터를 보면
과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차 전지가 주요 나가는 그러니까 90%의 수요가 EV에서 전기차에서 발생을 하는데 전기차가 다 동일한 게 아니라 순수 전기차의 그 성장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BEV라고 하는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이라는 순수 전기차는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60배 정도 한 대당 2차 전지를 소요하는 양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글로벌 향후 성장률이 연평균 14% 정도로 과거에 대비해서는 3분의 1 이하로 지금 떨어지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러한 성장률의 어떤 조절이 초기 시장의 급격한 성장 이후에 이제 정상화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 시장에서는 적어도 2025년에서 2026년까지는 성장이 좀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망 기구들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과거의 어떤 초기의 급격한 성장을 조금 탈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2차 전지 업체들이 캐펙스를 많이 늘리면서 캐파를 많이 늘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요 성장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기울기가 상당히 슬로우해지고 그에 반해서 공급은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이나 아니면 마진을 많이 늘려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비중 축소라는 거는 결국은 시장의 평균적인 주가 수익률보다 2차 전지 종목들의 수익률이 좀 덜할 수 있다. 특히 이제 큰 대형 회사들의 수익률이 좀 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올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LG 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같은 대표적인 2차 전지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많이 주가 수익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는 그 의견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삼성 SDI도 개별 종목 이야기해 주실 때 가장 먼저 언급을 해주셨고, 그 국내 대표적인 3사 중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뭐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반등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비중 축소라는 것은 그러니까 비중 축소라는 것은 저희가 그 산업 내에서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바이 의견을 드리지 않을 때 비중 축소라고 얘기를 하고 바이를 드릴 때는 현재 저희가 주가 산정할 때 전일 종가 대비해서 이제 각 증권사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LS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때 바이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형 종목들에 대해서 현재 주가보다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 의견이 아니라 홀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위 업체 그 물량이 20%가 넘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거의 못 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1위 공급 업체, 1위 수요처가 BMW인데 BMW 같은 경우에 2017년만 해도 SDI 물량이 거의 전체에서 과반 이상, 90% 이상을 차지를 하다가 지금은 그 CATL이라는 중국 업체에 상당히 많이 물량을 빼앗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매출액이 올해 플러스가 YOY로, 그러니까 2024년 대비해서 2025년에 매출액 증가를 역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증가를 해야 뭐 비용을 감소를 시키든 어떻게 하든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데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거는 고정비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이익이 감소하는 국면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은 SDI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성 측면에서 셀 3사 모두 다 글로벌 성장성과 비교했을 때 둔화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만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 추이 자체도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듯한, 지금 랠리를 이뤄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과는 좀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2차 전지 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시각도 나오곤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지금 대선 이후에 정책 관련 기대감들이 이제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업종을 보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좀 안타깝게도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그 시장 비중도 워낙 낮고 우리가 계속 미국을 주시하는 이유가 미국의 캐파도 워낙 많이 세운 상황이고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우리나라 2차 전지의 주 타겟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술 개발에 대해서 R&D를 지원한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NCM이랑 LFP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공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을 워낙 전체적으로 산업에서 중시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저희가 조금 지금 열의인 상황이라서 향후에 어떤 신기술, 전고체 배터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신기술에서는 R&D 정책 지원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 수익에 연결되기는 시장 개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재 기술 기준으로는 글로벌 그 캐파 대비해서 국내에서 지금 생산하는 캐파 비중이 뭐 SDI는 사실은 한 10% 초반대, 그러니까 13, 14% 정도 될 수 있고요. SK 이노베이션과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4에서 5%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크게 비중이 있는 그런 국내 시장 비중이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서포트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형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뭐 중국과 기업과의 뭐 계약을 체결했다던가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소재 부품단에서는 또 강한 반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국내 소재 부품 관련된 기업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은 지금 소재 부품은 이제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액 이렇게 있을 텐데요.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공급 과잉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재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나 아니면 이런 회사들이 LMR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원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그 원재료를 조금 덜 쓰고 망간을 더 많이 쓰는 그런 신규 배터리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GM이나 포드도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긴 한데 다만 상업 시점까지는 아직 한 3년에서 2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OEM들이 얼만큼 수주를 할지 그리고 중간에 셀 업체들이 이 새로운 양극재를 어떻게 채택을 할지가 또 사실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해외 업체와 계약을 했다거나 단지 이런 이슈로 해서 이 회사에서 현재의 수익성에서 이 비중을 꼭 따져보시고 이걸 좋게 보시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안전한 접근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뉴스에 언급됐다는 것만으로 이 종목을 사시거나 파시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기대감을 계속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반도체 그 중동과의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갑자기 엔비디아도 급등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2차 전지도 뭐 인도라든가 중동 쪽의 판로를 좀 확보하게 된다면 또 다른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 부분은요? 저도 네. 사실은 산업을 볼 때 신흥시장, 방금 말씀하신 중동이나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시장에서의 어떤 가능성을 네.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냉정하게 네. 투자는 해야 되는 네. 것이고 안타깝게도 네. 이 신흥시장에서의 MS가 중국 업체들이 훨씬 높은 걸 확인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중국 업체는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이전,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부터 2차 전지나 많은 산업에서 배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업체들은 이미 신흥 시장으로 그때부터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이고, 반면에 우리나라 업체들은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훨씬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지금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베트남 현지 업체도 일부 있지만 중국의 CATL이나 아니면 BYD 같은 업체들의 MS가 상당히 높은 걸 확인을 했고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쉽지만 이미 좀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MS를 많이 높인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LS증권의 정경희 연구원과 함께 2차 전지 관련된 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직도 그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에 뒤처져 있는 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걸 타개할 수 있는 그 타겟책 그리고 일시적인 반등이라도 그 타이밍을 잘 노릴 수 있다면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조금 더 현명한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원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고용보험 체계를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다. 월 소득 80만 원 이상이면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초단시간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N잡러여도 합산 소득이 월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안전망에 포함된다.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보수총액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는다. 임금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돈을 버는 사람이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 기준을 현행 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에서 이직 전 12개월의 월 평균 보수로 개편한다. 정부는 입법 예고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주방위군이 8일 불법 이민자 체포, 추방의 반발에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투입됐다. 시위 3일째인 이날 오전 주방위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2,000명 중 300명이 먼저 배치됐다. 트럼프는 시위대를 급진 좌파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캐런 베스 LA 시장은 군 투입이 혼란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주지사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1965년 이후 처음이다. 주방위군이 배치된 뒤에도 소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경찰이 최루탄과 섬광탄을 사용했고 27명을 구금했다. 네,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최영주 전문가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 1%대 강세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일단 셉니다. 오늘도 셉니다. 그래서 지금 2,850선 안쪽까지 좀 들어온 모습들인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매도로 바꾸네요. 그런 차원에서 약간 이제 현물 쪽의 강세가 그대로 이어가야 다음에 변화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관도 매도로 바뀌고 그런 모습들 쪽에서 약간 이제 수급은 조금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변화가 좀 들어온다라는 쪽이고 상대적으로 좀 덜 갔던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좀 힘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약간 바이오 쪽들 좀 부진했었는데 그런 것들 좀 체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 또 이제 시선 옮겨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최영주 전문가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리스크 관리보다는 모멘텀에 주목을 해보는 시장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관세 부과 이후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고 경제 지표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워낙 단단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모멘텀을 중심으로 좀 바라보면서 종목 선정이라던가 시장을 바라보는 게 가장 먼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또 긍정적이게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죠. 아무래도 6월의 첫째 주인 만큼 미국에서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비농업 부문이 굉장히 긍정적이게 나와줬습니다. 13만 9천 명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예상치인 12만 5천 명을 상회한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실업률이 이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비농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 전반을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 흐름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이게 나온 만큼 우리나라 증시에도 좋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단단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거래 대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 거래 대금이 의미 있게 발생을 하고 있는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거래 같은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거래 대금이 29조 원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무려 2년 만에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년 전인 2023년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27조 원 정도 거래 대금 발생했는데 그것보다 상회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상승을 한 만큼 수급이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달러가 안정화되면서 외국인 수급에도 긍정적이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강세장이 시작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조정이 나올 때는 강하게 빠지기보다는 일부 약간의 조정 이후에 또다시 반등 구간대가 나오게 되면서 박스권 안에서 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부각이 되던 섹터라고 하면은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네. 정책과 관련해서 부각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좀 내세웠던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또 관련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과거에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서 예산을 3천억 원 수준 정도 투입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았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카드형 지역화폐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다수 지자체와 계약을 맺기도 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앱 사용 수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이제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꾸준히 순환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화폐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정책 테마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죠. 뭐 증권 지주사주도 같은 맥락이고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벤트가 소멸돼서 새로 나오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정책이 더 확장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일단 또 수혜 관점으로 좀 확장되는 모습들이고요. 일단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일단 단순하게 이전처럼 지역화폐를 쓰는 쪽 해당되는 지역 쪽에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좀 확대돼서 전국민 지원금을 지역화폐 쪽으로 지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플랫폼 형태로 좀 더 확산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멀티플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쪽들도 오늘 강한 모습들이죠. 이게 가상화폐 쪽에 대한 이번 정부의 접근법 오히려 좀 더 확대시키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가상화폐 ETF라든가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들인데 특히 뭐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화폐와 함께 또 하나의 가상화폐 축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 최근에 미국의 아이콘이란 또 그 미국에서 서클이죠. 서클이 또 코인을 계속 또 긍정적으로 나오는 반응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국내 종목들도 영향을 끼치는 관점 쪽에서 약간 확대하기 시작하게 되면 창투사 그리고 또 핀테크 관련된 쪽까지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방점을 찍은 쪽은 카카오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데 솔직히 카카오는 과거에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사업들을 하던 부분들을 클레이튼이라고 하는데 이쪽을 매각을 했습니다.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솔직히 이쪽과는 좀 멀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그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어떤 오프라인 쪽에서 결제가 들어갔을 때는 인프라와 관련된 쪽들로 지금 해석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쪽과 함께 또 추경을 또 확대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직 안 오른 섹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수 쪽인 것 같습니다. 지난 과거에도 코로나 지원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국민들한테 지급했을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나 관심 높았던 섹터는 이렇게 공짜 돈인데 나 좀 이쁘게 만들자라고 해서 임의용 쪽이라든가 또 이제 어떤 마트 그리고 또 편의점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뭐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도 어떤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수 관련된 쪽도 관련해서 함께 보자라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2,867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2%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56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1% 이상 오르면서 764.4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2%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역시 돋보였습니다. 6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비슷한 흐름, 외국인이 1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6월 9일 월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 연일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양 시장이 1%대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유가증권 시장 종목별 흐름은 어땠는지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까지 무려 7거래일 연속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섹터별로 희비가 좀 명확하게 엇갈린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동안 우리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방산주 그리고 조선주들이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했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원전 관련 기업들의 흐름 좋았고요. 오늘 완성차 관련 기업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물론이고요. 현대모비스도 무려 10%가량의 오름세. 그리고 금융주들과 증권주들도 오늘도 역시나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시총 상위권 중에서 가장 눈에 띈 움직임을 보였던 건 단연 카카오입니다. 무려 16%가량의 강한 상승 보이면서 신정부 효과를 오늘 톡톡히 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오랜만에 코스닥도 유가증권 시장만큼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알테오들이 좀 주도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5%가량의 강한 상승 나왔고요. 오늘 미용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펩트론도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었고요. 저희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희비가 조금 엇갈렸는데 리노공업이 2%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었고 2차 전지가 다소 약했습니다. LNF의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됐는데 에코프로비엠이 4%가량의 하락세 그리고 로봇 관련 기업도 움직임이 조금 안 좋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들 좋았고요. 엔터 콘텐츠 관련 기업들 오늘 시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단에서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오늘까지도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결국에는 1.5% 강한 상승 보이면서 2,855포인트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1% 넘는 상승력을 이어갔습니다. 764선에서 움직임이 가져갔고요. 대형주의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코스피 200이 오늘 1.7%가량 상승했습니다. 대형주의 오름세가 오늘도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오늘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도 또 강하게 담아냈습니다. 9,8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냈고 오늘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눈에 띄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7천억 원 이상 매도하면서 오늘 드디어 매도 포지션으로 차익 매도 물량을 출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코스닥도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진 않습니다만 외국인이 꾸준하게 4거래일째 유가증권 시장과 동일하게 담아내고 있고요.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양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도 그리고 개인이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시초에 6만 원을 돌파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2달 만에 6만 전자를 터치했는데 다만 시가보다는 상승률이 조금 반납이 되면서 1%가량 오른 59,800원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7거래일째 상승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대 상승률 유지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1.3% 막판에 힘이 더 좋았습니다. 2차전지 약한 가운데 LG엔솔 2%가량 빠졌고요. KB금융 오늘 금융주들 다시금 상승 랠리 바톤 받아갑니다. 4%가량 강한 상승 보이면서 11만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산주들 한 걸음 쉬어가는 날이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가량 빠졌고요. 조선주 약한 가운데 HD 현대중공업도 1.6%가량의 약한 흐름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 기업들의 힘이 굉장히 막판까지 좋았는데요. 인도, 인니와 같이 미국 시장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 또 판매량이 괜찮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알테오젠이요.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경쟁자와의 리스크 국면을 좀 해소했기 때문에 수급이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5위권 중에 유일하게 상승했고요. 2차 전지 약했고 HLB 같은 경우에는요. 아스코에서 기술력을 좀 뽐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입니다. 1.7% 빠졌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하락으로 마감했네요. 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파마 리서치가 오늘 외국인이 7거래일째 매수 우위 잡히면서 4%가량 강한 상승 나왔고요. 휴젤 같은 경우도 5%대, 클래시스가 보합권하면서 10위권 유지해줬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다시 10위로 들어설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랜만에 반등 시도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봤고요. 오늘 외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NH선물의 위재현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죠.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오늘 주간장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0원 내린 1,356.4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외환시장도 대체로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에 힘입어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외환시장은 휴장했지만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달러화가 반등했습니다. 따라서 개장 초반에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달러 환율도 1,364원 부근까지 상승했습니다. 다만 장중 달러화가 다시 약세로 방향을 틀었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도 꾸준히 순매수 형태로 유입되며 환율도 반락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지나 다시 1,350원대로 진입한 이후 오후에는 1,355원 부근까지 꾸준히 낙폭을 확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장 막판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소폭 반등해 현재는 1,356원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과 중국이 또 영국에서 협상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눈에 띄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가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되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는 또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 미칠까요? 네, 지난주 발표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은 작년 11월에 이어서 여전히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환율 보고서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무부 환율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무역 대상국 통화의 인위적인 절하 방지 혹은 달러 매수 개입입니다. 다만 2022년 이후 원화의 과도한 약세를 제어하기 위해 한국은 오히려 달러화 매도 개입을 시행했고 올해 연초부터 달러화가 약세 사이클이 형성되면서 원화가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미국 재무부가 원화의 절상을 압박할 요인이 없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미국 재무부가 이례적으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의 외환 스와프를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는 원화 약세 제어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장은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향후 국내 연기금들이 선물한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개입이 생긴다면 미국이 이를 인위적인 절하로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는 부분입니다. 현 시점보다는 향후 원화가 다시 약세 사이클로 진입할 때 이러한 부분이 재조명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당분간 워낙 강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워낙 약세로 돌아갈 때 오히려 환율 관찰 대상국에 대한 그 리스크가 좀 발현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환 시장 동향까지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미국과 중국의 대표단이 런던에서 무역회담을 갖기도 하는데요. 약 한 달 반 만에 회담인 가운데 히토류 수출 통제 문제가 최근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이번엔 관세보다도 수출 통제가 또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또 어떤 포인트들 우리가 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포인트 잡고 내일장 대응하실 예정일까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쭉 보다 보니까 또 강한 섹터가 자동차주입니다. 오랜만에 좀 힘을 낸다라는 쪽에서 자동차주 이제는 또 좀 빛을 볼까? 참 저평가주의 대명사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자동차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지금부터 뭐 판매량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국내가 아니라 해외 쪽을 포인트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금리는 제대로 잘 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떤 할부와 관련된 판매량 쪽들은 그렇게 크게 개선되기가 좀 어렵다는 쪽들이 아직까지는 부담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파느냐, 이제 그게 좀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관세 쪽에 대한 부담들도 아직까지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쪽에서 마켓 쉐어가 올라가느냐 이런 쪽들도 하나 체크할 요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강하게 자동차주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키울 요인들은 아니기는 하겠지만. 또 하나 워낙 강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봤던 약간 이제 어떤 환 차익 같은 경우도 잠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실적에.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실적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다가 아니라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돼서 대표적인 저PBR 관련주 쪽에서의 변화 쪽으로 보시면서 그에 따른 흐름들이 변화가 되는 과정들을 좀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현대차 그룹은 아직까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눈높이에 맞게 좀 개편된 상황들이 아닙니다. 네. 이제 특히 10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순환 출자 구조 쪽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상반기 중에도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쪽에 대한 빅픽처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들이 이어졌었는데 그게 확인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배구조 개선은 지금 이번 정부 때 가장 민감한 또 단어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뭐 상법 개정 관련된 쪽들이 같이 이슈가 맞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 종목들이 강하게 반영이 될 수가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대차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 박스권 상단부를 강하게 돌파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가격들이 적어도 한 20만 원대 중반대, 한 20만 5천 원대가 강한 저항선으로 일단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돌파해서 박스권 상단부까지 돌파하는 과정들이 이어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20만 원대 중반대가 돌파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같이 동반적으로 저평가가 심화됐던 부품주들이죠. 이쪽들도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와 함께 어떤 과정들이 확산으로 나온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망 앞으로의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최영재 전문가께서 어떤 포인트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10일에 발표가 되는 TSMC 실적에 먼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TSMC의 경우 지난 4월 달에 매출이 굉장히 긍정적이게 나와줬습니다. 매출이 16.2조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역대 최고 월간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한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관세부가 이전에 선주문이 증가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년 대비 48%나 증가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TSMC가 사실 매출 발생하는 부분들 중에서 70%가 미국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라던가 애플과 관련된 실적을 발생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차량용 반도체 쪽도 한 7%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독일과 일본 쪽에 차량용 반도체 업황이 부진함에 따라서 그쪽으로 증설이라던가 규모를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단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지만 장기화가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TSMC 실적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일의 경우 한국에서는 수출입이 발표가 됩니다.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이 발표가 되는데 월 초에 발표가 되는 수출입의 경우에는 선행지표로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5월달 경우에는 조업일수가 감소하면서 수출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자동차라던가 그쪽
전반적으로 업황이 많이 부진함에 따라서 급감을 하는 흐름을 연출이 됐습니다. 수출적으로 급감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급감하는 흐름이 이어질지도 주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정책 테마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그냥 터무니없게 엮여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금융감독원에서는 모니터링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다음 달까지 특별 단속반이 운영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엮이지 않은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책 테마주들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좀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종목인지 판단하고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테마주 관련해서 주의해 주셔야 할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또 수출입 지표도 함께 꼼꼼하게 보시는 것 도움 될 것 같네요. 이제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또 압축시켜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요즘에 내수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근데 내수 쪽에서 그래도 관련된 쪽이다라고 볼 수 있는 쪽 중에 하나 CJ 대한통운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네. 내수 회복되게 되면은 씀씀이가 커지다 보니까 저희 홈쇼핑, 그것도 온라인 결제 많아집니다. 띵동 택배 왔어요. 이거 기다리는 모습들에서 소비 심리 개선된다고 하게 되면 수혜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최근에 또 유가도 하락이 레벨 다운이 됐기 때문에 네. 비용 측면도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올해 또 하반기에는 택배 단가가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과 주 7일 배송 서비스가 도입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CJ 대한통운은 그래도 영역을 확장하는데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계약 물류라고 하는 CL 쪽인데 제3자 물류죠. 이런 쪽과 함께 풀필먼트 같은 경우도 일단 어느 업체와 계약한다 그러면 전 배송에 대해서도 다 책임진다라고 하는 쪽들이 지난 1분기에 98% 성장했습니다. 이런 쪽들이 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추가로 레벨업을 하는데 이번 내수 관련주 쪽으로 더할 나위 없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일단 지난번 이제 거의 저점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벨업을 시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가격대 한 9만 원대 부근 들어갈 때가 약간 저항은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게 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한 10만 원대까지는 큰 부담이 없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월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른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변화가 주가를 좀 끌어올린다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반가운 그 이름이죠. 택배하면 생각나는 CJ 대한통운입니다. 내수 회복과 함께 주목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최영지 전문가의 종목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카카오 게임즈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카카오주 다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만큼 카카오 게임즈도 기대가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오딘이라던가 우마무스메와 관련된 이제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크로노 오디세이라고 해서 6월 20일에 CBT를 시작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CBT라고 한다면 비공개 베타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테스트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달 초에 이 평가와 관련돼서 페이지가 오픈이 됐는데 약 40만 명이 몰리기도 했어요.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 평가에 따라서 모멘텀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자면 대형 기대작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크로노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출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의 경우에는 가디스 오더가 출시가 될 걸로 보이는데 북미와 유럽 쪽으로 서구권 시장에서 높은 기대감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작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따른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신작 라인업이 많이 있습니다. 3분기부터 4분기까지 지금 꽉 차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 게임즈가 사실 1분기에 영업 손실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신작 라인업에 따라서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작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드리자면 현재 시점에서는 카카오게임즈가 상방에서는 지금 29,000원 구간대 매물이 많이 몰려있는 모습입니다.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지 구간이 많이 나왔던 13,800원 구간대 이탈을 하게 되면 강한 조정이 나올 수 있어 이 부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내일장 시장 한마디 간략하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대표님 어떤 메시지 주실까요? 네, 기승전 외국인입니다. 동시효과 쪽에서도 한 3천억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러면서 또 1조 가까이 매수를 하는데 이러면 뭐 조정 쉽게 안 나올겠다. 그런 쪽에서 외국인만 매수세 잘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요? 네, 오를수록 발밑을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관세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전략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를수록 발밑을 살펴라라는 메시지까지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과 함께 인사이트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